병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북유럽의 경우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기 해왔고 성장의 성과를 복지로 연결시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유럽은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를 극복한 모범 국가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하락과 최근 3% 미만의 경제 성장률로 나타나는 저성장, 소득 분배 비율 악화에 따른 양극화, 사회 신뢰도 지수 최하위권의 저신뢰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유럽 모델을 그대로 도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저희 조는 한국만의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선순환 모델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모델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주도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의 1차 소득 주도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는 지방 분권을 통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며 국가는 혁신 성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사회 안전망과 일자리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진입 규제, 원격 의료 규제, 데이터 규제와 같은 규제를 혁파하고 파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득권화된 강성 노조가 아닌 노동 유연성을 통한 기업가 정신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혁신에 따른 실패에 대비하여 혁신 안전망을 마련해 재도전의 기회도 줘야 한다고 저희 조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에 따른 성공의 성과는 국민에 대한 적정 소득 분배로 이어져 1차적인 소득주도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적정 소득 분배 원칙에 따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통해 과다한 임금 격차는 해소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적당한 소비는 장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혁신 기업이 지방의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법인세 인하를 통해 지역 내 혁신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세법상 중소법인세는 국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중소법인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혁신이 없는 증권이나 부동산 등 지대 수익에 대한 중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설정하는 한편 기업의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위해 재교육이나 일자리 역량 매칭 플랫폼과 같은 일자리 안전망을 설정하여 노동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장과 분배,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고 조화롭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주간 저희 청년정책학교에서의 치열한 토론 과정이 이러한 프레임 전환을 위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정책 총론이다 보니 거시적인 내용으로 다뤄졌지만 다음 발표자부터는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발표가 이어질 것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산업 쪽의 정책으로 제안드릴 것은 바로 컴퍼니 히어로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친기업 정서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책에 대한 것인데요. 이러한 순서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55%가 기업이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시다시피 저희 국민들은 왠지 모르게 기업을 도둑놈 취급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정성적 사실 말고도 이러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량적으로도 우리 국민이 반기업 정서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반기업 정서라는 것이 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해외 자료에서 발췌된 반기업 정서와 경제 자유 지수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걸 잘 풀어서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민이 기업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가지고 있을수록 사회의 경제 자유 지수가 낮다는 얘기인데요. 이 경제 자유 지수가 낮다는 말은 규제의 정도가 심하고 경영 환경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 게 규제라는 것도 경영 환경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M&A에 관련된 K선의 보고서입니다. 읽어드리자면 대기업은 정작 국민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 M&A 시장에 나서기 힘들다고 대답한 바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M&A와 같은 기업 경영적인 행동에도 국민의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A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적인 행동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렇듯 대한민국의 반기업 정서는 자유로운 산업 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는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을 어떻게 하면 프렌들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을 고민해 보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컴퍼니 히어로 등급입니다. 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 환원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들을 수치화해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미슐랭 스타라든지 음식점 앞에 붙어있는 세스코 멤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등급화하여 이미지화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기업이 얼마나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다시 정의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기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가시적인 등급인 컴퍼니 히어로 등급으로 만들자는 건데요. 이러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저희는 세 가지 기준으로 측정해야 된다고 이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iOS 26000의 경우 국제표준인데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얼마나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미 설정된 표준입니다. 그 다음 국민투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는 국민이 여러 가지 기업들에 어떻게 사회에 환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직접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이 등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신뢰도도 높이고 또 국민이 스스로 기업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참여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 기준을 넣어야 합니다. 투명 조세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가 교육을 어떻게 국민에게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기준을 넣어서 다양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다양한 컴퍼니 히어로 등급을 얻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컴퍼니 히어로 등급의 필수적인 건 기업이 이러한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정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만큼 매력적으로 컴퍼니 히어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지속 전략으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국민 투표를 국민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회 환원적으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직접 전폭적으로 이제 광고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얻게 된 컴퍼니 히어로 등급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시상식을 벌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장을 통해서 기업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국가적인 마케팅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등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강의를 만듦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전략을 짜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이례적인 등급 제도에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사회 환원적인 활동들을 관리하고 누적하여 명예의 전당같이 사후 조치, 후속 조치를 같이 취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긴장을 했더니 말이 조금 버벅대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컴퍼니 히어로라는 등급을 다시 정리하자면 운영 주체인 정부와 참여 주체인 기업과 시민이 선순환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이 시민에게 CSR, CSV 활동으로 다양한
혜택 등을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시민은 모니터링하고 투표라는 형태로 정부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된 정보와 여러 가지 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는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또 이를 대대적으로 마케팅함으로써 기업의 CSR, CSV 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만한 올해의 브랜드 대상이라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이라는 활동이 시민들의 활동을 굉장히 잘 이끌어내고 있는 성공 사례로 이제 저희가 찾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을 저희의 컴퍼니 히어로라는 정책에 접목시켜서 굉장히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사회 환원적인 기업의 운영을 유도할 수 있고요. 사회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수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 환원 데이터가 지금까지는 누적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활용도가 높은 활동을 만듦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환원 데이터가 사회적으로도 누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업이 도둑놈이 아니라 히어로가 되는 세상,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기업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세상,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정책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의 정책 제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더 쉬울수록 좋다라는 결론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성장 국면에 도입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연간 2.7%, 즉 3%를 넘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이미 저성장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단기 저성장이냐 혹은 장기 저성장이냐 그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성장을 맞이하게 된 요인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그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신성장 동력의 부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는 그동안 굉장히 저조한 그런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경제 성장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였다가 선진국을 이제 팔로우하는 그런 추격형 전략을 따라서 굉장히 큰 경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 이제 우리나라가 3만 불의 벽에 가로막히고 저성장 국면에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팔로우하는 것이 아닌 이제 탈추격형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주목을 한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중소기업의 생태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굉장히 비대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은 그에 비해 굉장히 빈약한 상태인데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스타트업과 벤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탈추격형 전략에서 저희가 주목한 또 다른 요인은 민간 주도였습니다.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과 벤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업과 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투자금융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 중심의 투자금융에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빈곤한 금융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투자와 소비가 아닌 저축을 굉장히 강조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하기 힘든 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주변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직접 모의자금 1억 원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때 1학년 때 1,400만 원, 2학년 때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서 실제 투자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증권사 사이트 들어가 보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와 부모님이 동행을 해야 투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런 요인이 있었고 주변 어른들도 어린데 공부를 해야지 무슨 투자냐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 문화가 굉장히 빈곤한 상태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 와디즈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와디즈는 우리나라 최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로 미성년자가 와디즈에서 투자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 위해서는 리워드형 프로젝트에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워드형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제품이나 서비스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품이나 서비스는 나와 있듯이 산업경제 위주의 그런 전략이고요. 혁신경제, 우리가 이제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허나 미성년자 어려서부터 이렇게 혁신에 대한 투자는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명백하게 우리나라 혁신에 꼭 필요한 기업가 정신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민간 중심 투자 경우에 4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이 총 4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도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2,500배가량 커진 이런 기업도 있는데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선 발표자께서 금융혁신과 투자 대중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시대책과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시대책은 간단하게 크라우드 펀딩의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희가 더 이지화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저희가 발견한 크라우드 펀딩에 큰 2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총투자 한도인데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한 기업에는 500만 원까지 연간, 그리고 1년 동안에는 크라우드 펀딩 제한이 총 1000만 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 메리트가 없는 부분으로 저는 투자자라면 느껴졌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신종목이기 때문에 한 기업에 한도가 있는 500만 원 정책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정말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큰 돈을 넣어서 큰 돈을 벌고 싶어도 절대값으로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것 자체 때문에 제가 큰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도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점에서 다른 투자 종목에 비해서 메리트가 덜 느껴졌기 때문에 보시는 표와 같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1인당 총 투자 한도를 연간 순자산에서 상대값을 매기는 식으로 5%, 10% 사이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렇게 5%에서 10% 이런 순자산 기준의 상대값 책정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성년자 참여 확대인데요. 전 발표자와 같이 미성년자는 주식 투자는 부모님의 손을 이끌고 하면 어떻게든 가능하지만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지금 절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아예 할 수 없는 것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른 국가, 이건 미국의 예시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13세와 18세 사이에서는 부모님의 보호 하에, 부모님 혹은 법적 보호자의 동의 하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 나라도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해서 혁신 규제 완화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기대효과는 크게 더 베터, 민간 투자가 결국에 활성화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4대 장애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수익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어려서부터 투자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투자하기에 제한이 많았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한을 줄였으면 하는 방안이고, 투자 플랫폼이 미성숙한 것은 수요층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짜 제목은 사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더 이지와 더 베터였습니다. 저희 제목은 유한에서 활성화를 통한 스타트업 활성화입니다. 목차는 스타트업 현황, 그리고 유한 책임회사 소개,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또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다들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창업은 직장인 희망의 자녀의 직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창업이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경험의 부족, 창업 자극, 창업 아이디어 아이템 등이 있지만은 의지를 가진 사람은 창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또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실패 재도전이 어렵다. 그리고 또 창업 실패는 개인 파산을 의미한다. 라고 할 때 창업의 리스크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 하나 실패하면 폐가 망신, 재도전 비율이 매우 적은 것을 보여주고요. 다산, 창업이 되게 많지만은 폐업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한책임회사, 연대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현재 법으로 금지를 시켰지만은 아직 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법이 상법의 아래에 있어서 무한책임이 되고 양도한 무한책임이 있고 법적 성격이 되게 애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한 책임 회사는 무엇인가? 유한 책임 회사는 사원이 직접 경험을 참여할 수 있지만은 각 사원은 자신이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LLC 형태의 창업을 매우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장점은 스타트업에 도전한 청년들 사회 안정과 구축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업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한책임회사 다른 회사의 차이점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주식회사가 주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비교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사원의 구성 주주 1인 이상, 또 간접 유한책임, 그리고 출자 목적물의 재산, 업무 집행 기간은 이사의 대표이사지만은 유한책임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 집행 기간은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 모두 가능하고요. 출자 목적물을 재산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원의 출자 책임 범위는 유한 책임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주식회사의 장점, 자본을 증가해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은 이해관계인이 많아 규제가 많습니다.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서 회장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반대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유한책임회사의 장점은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점은 간단히 설명해 외부 투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LLC의 문제점, 유한책임회사의 문제점은 뭐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자본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 노무 또는 신용의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 법인세 부과, 이거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면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기존 유한회사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최대의 단점인 투자를 받기 어려워 회사의 성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적용입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현재 지금 법인세와 회사세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단일세로 바꾸면은 LLC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자본금 제도 규제 완화, 이를 통해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자본금 제도 적용 과정 규정을 삭제하거나 채권자 보호 절차나 이익 분배에 대한 적용 배제를 통해 유한책임회사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전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본금 제도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이나 노무현 출자를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을 만약에 신용과 노무현 출자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유한책임회사라는 것 자체에서 인적 자원이 주가 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은 다른 유한책임회사나 다른 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로운 자유로운 회사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회사법의 단일법 제정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연대 보증이나 제2차 납세 의무 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일법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투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투자를 받기 어려운 형태인데, 아까 앞서 말했던 쪽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를 받기 쉬워질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대 효과인데요. 바로 연대보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게 되지만 그로 인해 연대보증이 돼서 되게 큰 단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적어질 것입니다. 또 2차 납세 의무로부터의 자유로워져 재창업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점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자금이 없는 사람인 경우는 창업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창업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조금 덜 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본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주식회사로 이전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 뒤에 대해서 연대보증 책임에서는 어떻게 뭘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채용, 특히 공무원 채용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 대한민국의 거버넌스를 현대 사회의 혁신적인 단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채용하는 그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공유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2016년에 7급 9급 공무원 시험을 약 30만 명이 시험을 응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용은 5,000명이 됐었죠. 약 응시자 1.5%에서 2%만이 합격이 가능한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 해 대졸자가 약 55만 명이라고 추정되는데 약 30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많은 기성세대들은 이걸 욕을 하고 도전의식이 없다고 생각도 하고 하지만 분명 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안정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채용 제도를 바꿈으로써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잉여 자원들을 다시 사회로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공무원 채용 제도인데 모두 알고 계시죠? 이 공개 경쟁 채용 제도, 사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한국 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첫 번째는 바로 순환보직에 의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좀 일을 해봤었는데 사실 제가 기재위 소속 의원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순환보직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고 원래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경돼서 일을 다시 업무를 숙달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우리 보좌진님들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매년 수십만 명의 단위의 공시족들이 형성되고 각 부처가 자신들이 직접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얘기는 공개 중앙인사관리에서 수십만 명이 시험 보는 곳에서 수천 명을 한꺼번에 뽑고 배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부서가 특정 전문성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직접 뽑을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공정성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공정성, 형평성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도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당선이 되셨고 또 대한민국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과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아주 우리 국민들 대중들 사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시험이 공정한 제도다라는 특별한 그런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까요? 그러면 왜 공무원 준비 이렇게 몇 년 동안 한 사람이 없는지 공무원을 많이 안 뽑아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 딱히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공무원 부분 그 일자리를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 낮은 편이고 우리가 복지의 천국이라고 하는 위에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 제외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미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다 읽지는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채용 예정 부처가 각각 채용 시험을 통해서 뽑고 있고 독일은 부처 자율 채용 원칙으로 인해서 각각 그 부처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이거는 지금 2010년에 그 공무원 내부에서 부처별 자율채용제 시행에 대한 어떤 그런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그 관리자분들, 각 급에 있는 관리자들을 그 4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 그래서 공무원 내부에서도 부처별 자율채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처가 인력이 필요할 때 그 부처가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방식,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큰 문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신뢰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사실 작년에 탄핵의 어떤 기폭제가 됐었던 것도 사실 그런 많은 낙하산 인사와 그런 거였고 사실 그리고 더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시험이 더 공정하다고 많은 수의 국민들의 그런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게 사실 한계인데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보완점을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흔히 5급 공무원 채용, 행정고시, 행시라고 불리는 이 고위공직 시험은 아직은 1년에 약 300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인사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자 사람들이 이미 순환보직과 전문성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거부감을 고려한다는 저 얘기는 국민들이 어떤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행시를 이제 다 자율채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 느끼는 크게 사실 폐지했을 때 느끼는 거부감 같이 그런 걸 고려해서 일단 남겨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 제도 확장인데요. 처음부터 모든 공무원들을 다 자율채용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 특정 부처를 선발하고, 예를 들면 기재부라는 부처를 선발해서 특정 부처에서 부처별 자율채용을 실시하는 엄격한 인사 비리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운영 후에 그 연도 단위를 정해서 부처의 수와 인원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요. 독일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게 연방인사위원회입니다. 이 연방인사위원회가 뭐냐 하면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정당성을 심의하며 특히 특별채용에 대한 정당성 등을 심의 결정합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공무원들을 선발하는 그 제도, 시험까지 다 각 부처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비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연방내무부와 인사에 관한 독립적 기구인 연방인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게 공무원이 과연 더 완전 펀디멘탈한 곳으로 내려갔을 때 공무원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여기 의원님들도 보좌진들도 다 별정직 공무원이시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원래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공무원을 형평성이 있고 어떤 올바른 일자리를 주어주는 것,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무원의 존재 의미 자체는 이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굴려가게 하느냐, 그래서 이 사회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드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세금으로 연금과 모든 월급을 다 보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과연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형평적으로 누군가를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효율적으로, 더구나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뽑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 현대기아차가 50년 만에 전기공채를 완전히 폐지했죠. 사실 기업들은 이런 발빠르게 이런 움직임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영원히 되지 않는다. 이제 시작할 때라는 이 말은 저희는 항상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요.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있다가. 그런데 항상 생각해보면 준비가 완벽히 됐을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준비가 됐을 때가 아니고 좋은 제도가 있을 때 필요할 때 쓰고,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은 인사 비리나 이런 거는 비리를 일벌백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이거는 아직 시기가 멀었다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혁신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 주제는 되게 심플합니다. 봉사활동을 바꿔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네, 정확히 그 의미를 좀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보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배경과 현황, 제안,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 방안, 기대효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앞으로의 시대에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는 협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대학생들한테 종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을 좀 물어본 겁니다. 앞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조모임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예전보다 비율이 늘었고요. 뒤에 거는 조모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연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대학생 55%가 조모임 끝나고 나면 조원들과 연락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협업 현실입니다. 근데 또 이게 단순히 대학생의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나 사회적 신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신뢰 국가라는 거 모두 다 아시겠죠? 실제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저희는 사회적 신뢰가 중국보다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27%만이 모르는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통상적으로 국가의 사회적 신뢰는 교육으로 구축이 됩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성과를 얻는 편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다음입니다. 준독재 국가인 러시아 다음 동유럽 국가보다도 교육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공동체식 교육을 하지 않느냐?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봉사활동 하셨잖아요. 의무적으로. 실제 지금 연강 저학년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5시간 이상, 초등학교 고학년 10시간, 중학교는 15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17개 교육청 전부 다 공동체 의식을 봉사활동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과가 있었다면 우리가 앞에와 같은 상황이 생기진 않았겠죠. 그래서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역사회 문제를 위한 SPDL로 바꿔보자입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슬라이드 구성을 잘못해서 SPBL이 뭐냐면
소셜 프로블럼 또는 소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의미합니다. 저희 PBL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프로젝트 또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말 그대로 그룹 단위로 주어진 문제를 자발적으로 고민해서 풀도록 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 문제를 초점을 사회적 문제로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자고 하냐에서 첫 번째로 일단 중학생들 고른 이유는 저 현실적으로 좀 따져봤습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자들의 역량이 초등학생들을 그룹 활동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뭐 상당히 산만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또 한편으로 입시교육이라는 대의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건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대신에 중학생은 이에 좀 더 자유로운 편인 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중학생 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될 때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내재화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자원봉사활동을 바꾸자 하냐, 다른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첫 번째로는 어차피 저희 목적은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겁니다.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현행되고 있는 이 교육을 바꾸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봉사활동 현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봉사활동을 전환하자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하냐인데, 일단 접근이 용이합니다. 국가나 글로벌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체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문제들은 들었을 때 체감하기 되게 쉽고 실제로 관심도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학생들이 혹시나 냈을 때 이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국가적 단위로 어떤 걸 냈을 때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절차나 문제로 인해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사회 문제는 지자체장의 의지나 또는 뭐 지역의 협의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네, 마지막으로 SPB를 하자는 이유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가, 하나는 학습 성취도 또는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수업을 들었을 때 25%를 듣는다면 내가 직접 무언가를 짜서 준비를 해서 학습했을 경우 70% 그냥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업 및 팀워크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 책 잡고 공부할 때보다 같이 토론하면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협업하게 되는 것들을 내재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운영할지는 실제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세 가지 초점을 두고 모델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교육청과 학교, 두 번째는 대학,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반에 대한 운영 역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현실적으로 이걸 전체 학교에 다 같이 하자라는 건 저희가 아직 안 해봤고 또 이거에 실효성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이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서 또는 뭐 성과 분석을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별활동이고 이 조별활동에는 각각의 조마다 리더가 또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걸 지원해줄 운영 인력들이 사실 교육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교육하는 것도 교육청과 학교가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을 단순히 그냥 했을 때는 사실 동기부여가 좀 약한 편입니다. 컴피티션이 필요합니다.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이걸 구체화한 정책들을 가지고 컴피티션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거 가지고 이 별까지 지원 되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대학의 역할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전문성 기반으로 문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찾는 거 되게 좋지만 사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 특히 지역에서 어떤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관련 학과의 교수님들은 항상 이 지역사회 문제에 같이 엮여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좀 발굴해서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반적인 지식이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생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슈 포스팅에 대한 강의가 필요한데요. 초기에 시범학교를 선정을 했을 때는 이게 오프라인으로 가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진짜 다 바꿨었다 했을 때 교수님들이 수업 안 하고 그것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영 인력에 대한 제공이 필요합니다. 아까 했다시피 각 조별로 멘토가 필요한데요. 이 멘토는 대학생들이 해주면 좋겠죠. 이 대학생들의 교육을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자체의 역할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금 도시인생이라는 얘기로 많은 형태의 예산을 쓰고 있고 여기에 시민 참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같이 쓰면 됩니다. 중학생들이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한 프로젝트의 사회적 실현,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그냥 니네 알아서 하고 들고 오는 걸 안 해주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든 해주겠다, 또 괜찮은 걸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해줬을 때 학생들 성취도 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대 효과는 첫 번째로 일단 PBL 특성상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세 가지 필드가 있는데요. 사실 정보 작성 능력의 경우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지만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이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능력에서는 압도적으로 향상된다는 게 연구 결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자원봉사와 관련된 논문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인풋들이 몇 가지, 인풋 요소들이 몇 개 있고 아웃풋 요소들이 있잖아요. 아웃풋 요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인풋은 활동 동기와 활동 만족도입니다. 즉 활동 동기와 활동 만족도가 잘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충분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PBL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합적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기대 효과의 결론이고요. 이제 뭐 유명한 말이죠.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근데 항상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속도와 방향을 두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성장과 분배를 그렇게 했듯이 좀 발상을 바꿔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 중요하죠. 근데 방향이 잘 정해졌을 때 그게 더 좋은 속도를 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이전처럼 주고 지우입하는 형태의 추격형 교육이 지금까지 속도를 잘 만들어왔지만 이제부터는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더 이상 따라가려고 없거든요. 우리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 스스로의 방향을 만들어서 저희만의 속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음의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규제 중에 공공의 영역의 규제인 고시, 그리고 민간의 영역에서의 규제인 규준을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각각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민학 교수님 수업에서 이 그래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월드뱅크의 자료인데요. 규제와 혁신은 명백히 반비례한다는 자료입니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의 규제인 고시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그 전에 입법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40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입법권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그 민주적 자율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에서만이 그것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법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법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규칙,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고시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독특한 것은 이제 행정규제법에는 이제 그 상위 법령에 이제 위임하에 이제 고시를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상에는 적혀져 있지 않는데 헌법상에는 불령까지만 이제 위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법에서는 고시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엄연히 최고 상위법이긴 한데 어쨌든간 이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고시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 첫 번째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입니다. 수범자가 행정기관으로 붙이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상위 기관에서 어떠한 행정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지 행정 시스템을 작동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실행위로서의 고시입니다. 단순히 이제 정부나 이제 각 부처가 의결한 사안을 그냥 일반에게 알리는 사항으로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고시였습니다. 수범자가 국민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국민이 수범자인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까지 규율하는 어떻게 보면 월권적인 행위이죠. 법률이 그것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시, 명령의 아래에 있는 고시가 그런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좀 살펴볼까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 국가지방단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 법률의 위임을 받았죠. 사실행위로서의 고시, 금리, 수합거래가 이렇게 됐다. 그냥 고시입니다. 여기서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고시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무역법의 위임을 받아서 무역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고시가 있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지정. 그래서 골프채의 경우에는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수입업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법원에서 합법한 규제라고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고시가 이거만큼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고시의 문제점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률이 해야 될 사항이고 위임이 있어도 가능한데 어쨌든 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위임이 있다고 해서 만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 제정권을 남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위임 없이도 만들어진 고시들이 있었어요. 구주택법에 따르면 이제 주택법의 위임은 없었는데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서 청소 용역업체를 최소 비용이 드는 업체로 선정을 하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과태료를 부과는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결론이 났는데 그것은 법률에 위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시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는 저희 이제 저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규제개혁 대토론회 공동선언문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2번이었는데요. 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시 등 하위 행정 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를 확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법률을 통해서만 규제를 하자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하며 또 법적 명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은 저희가 세 가지의 고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의 고시, 사실행위, 단순히 알리는 고시는 그냥 그 형태를 놔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행정처분의 고시는 각 부처 시행 규칙으로 해서 고시라는 명칭을 조금 벗어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법규 명령의 고시의 경우에는 이제 규제 법령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아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또 하나의 해결책에서는 이제 법률 폐지율을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법률이 너무 규제로서 남발을 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줄이는 것도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안율, 입법률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폐지율도 함께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규준입니다. 규준은 이제 민간 영역의 규제인데 각종 협회 및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제시하는 규정 또는 모범 규준이에요. 이것은 은행지정 폐쇄 모범 규준이나 금융으로 통합 감독제도 모범 규준 등이 있는데 이것은 공문 한 장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는 이제 대출 규제 이렇게 할 거고 이 모범 가이드라인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아웃당해요. 이 금융계에서. 이것을 바로 문제점으로 잡겠습니다. 협회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그 규칙을 관이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따를 경우에는 이제 기업은 퇴출이 당하죠. 그리고 기업 민원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 관련 민원 제기 여부 69.2%가 없다입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없애는데 또 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제 보복성 이제 규제를 당했어도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혁신을 위한 외부 인사를 모셔오려고 해도 워낙 협회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정해놨고 그것이 관이 밀어주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는 그럼 규제를 아예 따르지 않도록 신고제를 하자라는 것을 하나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신고 중에서도 자기 완결적 신고인데요. 신고의 요건만 갖추기만 하면은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는 신고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고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정보제공적 신고를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금지해제적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 한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그런 거는 자기 완결적 신고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신고 없이 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그런 정보제공적 신고를 이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보 보복 방지를 위한 시민주도 감시기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시민감시위원회는 기업 정보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서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분위기 조성, 그래서 그 정부의 공정한 규제 집행 및 기업 민원인 보복을 감시하는 이런 역할을 해줄 시민감시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도시의 경우에는 규제의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규준의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 및 기업 진입 장벽을 허물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에는 헌법 개정을 하거나 도시의 법률주의 등을 위해서는 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준의 경우에는 신고제 등은 이제 기존 협회나 이런 규제 친화 세력들의 기득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규제, 고시, 규준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주제를 조에서 주제를 맡았었는데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혁신의 기회로, 근데 그것을 기업의 규제와 혁신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4월에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났었죠. 다들 갑자기 아파트 공고문들 다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이 쓰레기를 뭐 이제 반출하고 이제 어떤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달라지고 그런 뉴스 때문에 엄청 힘드셨을 텐데, 그리고 또 이게 올해 말에, 작년 말이죠. 한 2달 전에 이제 해외에 그 쓰레기를 버리다가 이제 다시 불법으로 방출했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쓰레기들이 돌아오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 원인은 바로 전 세계 쓰레기 50%를 담당했던 중국의 변화인데요. 중국이 사실 전 세계 50%의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2018년 1월 1일에 WTO에 이제 통보를 했죠. 24종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사실 그거는 저 플라스틱 차이나라고 2016년에 그 중국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예요. 저게 어떤 쓰레기 처리장, 플라스틱 처리장을 이제 하는 마을을 어떤 그 중국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감독이 촬영을 하고 중국에 방송을 하면서 중국 내부에서 엄청난 그 비난 여론이 이끌고, 아니 우리가 중국인데 그렇게 잘 나갔다고 하면서 왜 전 세계 쓰레기를 다 사와야 돼? 비난 여론이 이르면서 이제 그걸 금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공문은 전 세계를 패닉으로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 쓰레기는 모든 선진국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쓰레기의 50%를 중국에 팔았었고, 그 EU 같은 경우에는 약 70%를 중국에 재활용 쓰레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대란이 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국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OECD 그 분리수거율이 전 세계 2위예요. 그리고 수년 동안 3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리수거를 우리나라랑 일본처럼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그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 애들은 그 음식물 쓰레기로 따로 안 버려요. 사실 그 분리수거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다 버리고, 여태까지 미국은 그런 처리를 다 중국에게 맡겨왔었죠. 국민 수준은 이렇게 높은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쓰레기 재활용 대란이 나와야 되느냐, 그 문제를 보면요. 일단 다시 쓸 수 있는 플라스틱 비율이 낮아요. 분리수거를 그 국민들이 잘 하는데 그 플라스틱 자체가 재활용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페트병, 요구르트병들이 재활용 불가능한 디자인, 소재로 제작됐고, 또 그 주얼리는 석유값의 하락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굳이 활용하는 것보다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더 싸요. 사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재활용 쓰레기를 하는 그게 사실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바꿔야 되냐를 생각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친시장적인, 친기업적인 이런 마인드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환경이라는 건 결국 기업의 수익과 반대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을까를 궁극적으로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강제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요. 기업에게 환경 부담금을 많이 내고 이렇게 만들어라 강제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해라 강제하는 게 가장 쉽긴 한데, 저는 그게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어떤 산업을 만드는 게, 그 시장을 형성하는 게 결국 그 순기능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 사업을 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공문을 제안하는 건데, 사실 이런 재료들은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호주에서 물에 녹는 플라스틱을 만들고,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 재활용 가능한 열경화성 플라스틱을 만들었고, 이게 2015년이거든요. 이미 되게 많은 곳에서 이미 성분들이 나왔는데, 이 기업들이 이거 안 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이게 더 비싸요. 사실 수익이 안 되는 걸 기업들이 억지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기업이고.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국가 지정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서를 낸 후보군 중에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해 기술업체를 선정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기업에게 어떻게 이걸 강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했었습니다. 일단 EPR이라고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라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인데요.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이미 우리나라 법령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부담금 같은 거를 국가 세금으로 낼 수 있으니까 강제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해주고 세금 혜택 해주면서 다음 단계 지정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친환경 이미지 제고한다는 건 스타벅스는 저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저게 또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렇게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얘네는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런 게 기업에도 분명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걸로는 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 더 나아간 사업 단계에서 그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저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말인 게 우리나라 그 이번에 470조 2019년 예산 의원님들이 편성하신 예산에서 그 환경 쪽이 사실 11개 그 영역에서 12개 영역에서 11번째죠. 7.7%의 그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부에서만 이 보조금을 주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R&D나 그런 여러 그런 산자부 이런 데서 이런 산업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보조금을 얻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대 효과는 플라스틱 재활용률과 재처리율을 높이고 그로 인해 그런 성분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기업들을 조그마한 기업들 그리고 그걸 M&A를 형성시키고 국민들은 훨씬 더 편해지겠죠. 이게 분리수거를 안 하고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이 우리나라가 진짜 없거든요. 물론 그런 이익단체가 없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봐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고려할 점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정한 시장이 형성되면 국가는 빠져야 되고 그게 어떤 기업의 국가의 역할은 이런 환경과 그런 걸 수익을 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적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거를 운영하고 유지해주는 쪽의 역할만 한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정책학교에서 그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현 교수님이 했던 말인데 시장은 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메커니즘 중 하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거든요. 우리는 모두 체제경제에서 이겼고 그 시장 자유경쟁 체제에서 살고 있고 물론 많은 오류들이 있지만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룰을 위반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규제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서 기업이 단순히 지금은 이제 그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 부담과 이런 수익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꺼려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사업을 만들고 분명 재활용 산업이나 쓰레기 산업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기업을 규제하고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폐교를 활용하여 시니어 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세계적 기조이기도 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2014년 폐교 활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폐교 활용을 위한 특별법까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그 활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교는 공공시설이므로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여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폐교 문제와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령인구 550만 명에 비하여 복지기관은 260여 개에 그쳤습니다. 즉 하나의 기관에서 약 2만여 명의 노인을 감당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저희는 폐교와 고령화의 대안으로 노인을 위한 종합복지허브, 시니어허브를 고안했습니다. 한국주거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구성요소가 학교와 상당 부분 유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폐교를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큰 경제적 효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허브는 스마트폰, 키오스크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재사회화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인근 중고등학교에 자원봉사 형태로 유치함으로써 지역 내 세대 간 소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일종의 재능기부 형태로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는 수원시의 누구나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모든 참여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가활동, 스포츠 등 종합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됩니다. 노인 개인의 성취감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인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한 평생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교육을 담당할 교육부와 노인복지를 담당할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방정부하고요, 시니어허브를 위한 TF팀을 결성합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인구 비율, 복지 인프라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합니다. 기존에 주기만 하는 복지로는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그 몫을 복지로 돌려받는 선순환적 구조를 보완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 점에서 기존의 복지기관과 시니어허브가 뚜렷하게 차별점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업과의 연계 그 첫 번째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재단에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드림클래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다양한 CSR 활동이 있습니다. 이를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기업과의 연계 그 두 번째는 CSV입니다. CSV는 기업과 시니어허브의 공유 가치 창출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와 요한킴벌리에서 노년 인구를 교육하여 업무에 투입하였고 나아가 성공적인 창업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CJ 대한통운의 CSV 사례의 경우에는 유엔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속 가능 개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공식 홈페이지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CSR, CSV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음의 유인책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시니어허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노인 친화기업 지정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그리고 실버산업 박람회에 참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니어허브의 기대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허브는 폐교라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생산적 노인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과의 연계로 가치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책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현행하고 있는 폐교활용법입니다. 무상임대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고 타 법령과 충돌하는 현 문제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CSR, CSV를 위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폐교를 활용한 복지시설, 시니어허브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정책학교 1기의 사회현안별 정책 발표였습니다.